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아이고. 네. 우선 작년에 코로나 대구에서 인천지가 처음 전파가 됐을 때 그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구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식당에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어디 숙박 같은데 하는데 거주지 대구나 네, 들어오면은 또 숙박도 거부당하고 그래 아마 그때 대구 시장이 대구를 차별하는 호소를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데 차별이라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뭐 임금 차이는 고사하더라도 노동 조건의 차이, 차별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나라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분들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거든요. 사내 하청이거나 그게 이제 전행직인 차별이라고 지금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지금까지 좀 일으키고 있는 공군의 이 부사관 그 주거 문제도 군대 내 성차별로 인한 죽음. 얼마 전에 웨이버의 한 분이 삶을 결국 마감했는데 그분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이었습니다. 상급자로부터의 갑질. 직급에 의한 차별이죠. 그래서 바로 이 차별이 한국 사회에 바로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데 청년들 취업할 때 블라인드 면접을 좀 한다 하더라도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이런 이제 지방 대학 출신들이 차별당하는 학력에 의한 차별.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등등이 취업할 때 주된 또 면접사항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제 결혼 유무에 의한 차별. 이런 게 우리 취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차별의 문제는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이 차별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불평등 문제가 되고 지금 우리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그분들의 그 배경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출발은 차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 때문에 목숨까지 내던지는 그런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변희수 하사 군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군 장교로서 하사관으로서 본인은 그것이 꿈이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강제 면역을 당한 거죠.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이 차별의 문제는 바로 생존의 문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좀 제정되어야 된다. 결국 정치권의 문제죠. 작년 코로나가 온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88.5%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 작년에 저희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습니다. 입법 청원을 10만 명 국민들의 입법 청원을 누군가 시작을 했는데 작년 2만 5천 명에 그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단번에 약 3주 만에 10만 명의 입법 청원을 성사를 좀 시켰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이제 성숙되었다. 다만 이제 일부 기독교청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23가지 이유로 차별하지 마라. 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뭐 동성애가 어떻다,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법이다, 또는 동성애를 못하게 설교를 하면 나쁘다고 설교를 하면 처벌을 당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악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듣기로 기독교인들도 50% 이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적 여론은 좀 성숙되었다. 다만 이제 정치가 답을 좀 해야 돼. 그런 시간이죠.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아직 당론으로 확정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만 입법 청원이 성사되고 나니까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24분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좀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이 분위기는 성숙 좀 되고 있고 대통령이 되고자 이제 출마하는 대권 후보, 예비 후보자들 이분들도 아직은 뭐 맹렬하게 입장을 밝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그분들도 좀 일부 속속 내놓고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분위기는 좀 형성되었고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이 이미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론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아직은 당론을 확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이 법을 반대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신임 대표를 지난번 만났을 때 본인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좀 하는데 말을 좀 바꾸었죠. 당선 직후에 라디오 토론에서는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되었다.
발언을 해놓고 바로 이틀 뒤에 저를 만나서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아직 또 사회적 합의가 덜 되었다는 표현으로 시기상조를 밝혔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세부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해서 입장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안 내놓고 있는 거죠. 이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가면 결국은 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상임위 이 안을 다루는 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바로 이제 친반 입법청원은 이게 이제 이 성사가 되면은 바로 지금 상임위 상정이 됐습니다. 이제 강제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60일인가 90일 안에 이걸 심사를 할 건지 기각을 시킬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청원이 된 게 있고요.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이 있고 뭐 결국은 이 세 개가 함께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전에는 상임위 논의조차 좀 안 되었는데 반드시 상임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국민들이 이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상임위 논의가 될 거고 뭐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좀 형성되지 않겠는가. 반대하시는 분들도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겠는가. 반대 목소리 액션은 뭐 되게 좀 거칠게 할지 몰라도 이전보다는 목소리가 훨씬 좀 작아질 거다. 뭐 연내 입법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 석달 기념적인 도움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뭐 쇄신이란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변할 건지, 우리 정의당은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 그게 쇄신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만기득권 정치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도 이제 그런 기조로 저희 후보는 없었지만 만기득권 정치 선언을 이런 해서 정의당을 정체성을 좀 분명히 확립함으로써 당을 쇄신하겠다 하는. 그동안 정의당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고 촛불 시민들이 요구한 대한민국 사회의 여러 개혁의 욕구들이 많았습니다. 열망도 높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서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정의당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촛불 정부와 또 집권 여당과 함께 여러 가지 보조를 함께 맞출 수밖에 없고 이런 이제 행보를 취해온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뭐 사실상 동의를 하는 그런 이제 오답을 저희 정의당이 내면서 정의당이 그동안 국민들 속에 각인되었던 정체성 완전히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좀 한 거죠. 이걸 이제 바로 좀 세우고 있다. 이제 정의당의 정치를 가지고 정의당의 길을 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걸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정의당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단호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신기득권화 되었다. 우선 정치적으로 보면은 작년 총선 때 국민의힘을 핑계로 해서 위성정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다양성의 정치를 이제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촛불의 요구를 완전히 양당 정치를 강화함으로써 양당 기득권 정치 동맹을 더욱더 굳건임해졌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때 다시 탄핵된 세력을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경제적으로도 엊그제 이제 부동산 정책 민주당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전체 가구 수가 3.7%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걸 그 과세 기준을 지금 현행 그 9억에서 12억을 올리자. 이게 이제 얼마나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면 1.9%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엊그제 당론으로 확정을 한 것은 2%를 확정했습니다. 0.1% 차이.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9억에 또 12억으로 올리고요. 부동산 정책에서는 하나도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도 오로지 개발 경쟁을 했단 말이죠. 뭐 그런 점에서도 그냥 서로 목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만 본질적 내용은 똑같고 이번에 양 대표 국회에서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있었고 김비연 원내대표 불평등이라는 단어 한자 안 들어갔습니다. 묘하게도. 이게 한국 사회를 시대적 과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았습니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탈핵 그만하자, 탈원전 그만하자 하는 결론도 똑같았습니다. 검찰 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어떤 개혁적 태도 만참 차이가 있을 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전 지구촌의 과제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똑같습니다. 기후위기는 기본적으로 이 극복하려면 개발을 덜 해야 됩니다. 덜 해야 되는데 개발 경제, 제주 2공항, 가덕도 신공항, 또 세만동 공항 등등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이런 사업 두 당의 차이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양 당은 경제적으로도 토건, 기득권, 이익동맹을 더욱더 강화해 가고 있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두 당은 완전한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위 개혁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완전히 상실되었다. 정의당은 그런 기득권 바깥에서 고통과 신음하는 피해 대중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이제 그분들을 정치 주체로 세우고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합니다. 노동자들이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농민들, 청년들 이런 분들이 보죠. 제가 이제 원래 당 대표 생각지도 안 하고 맞이한 좀 선거였죠. 당이 아마 제 느낌에는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제 스스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당에 뭐라도 좀 하면서 당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표 출마를 좀 했던 거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를 출마해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뜻하지 않게 그 당 대표를 맡게 되면서 지금 당장은 대선이 먼저지 않습니까?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한국 사회에서 제3당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좀 확보해내는 것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결국은 규정하게 될 거다.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올인하는 것 거기에 좀 매진을 좀 하고 있고 내년 이제 도지사 출마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 당 대표로서 여러 상황을 보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당 대표로서 어디에 뭐로 출마해라 어떤 당적인 요구가 있으면 저는 그 당적인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된다. 지금은 도지사에 출마한다 안 한다 안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때도 그 결과를 놓고 청년 이야기 참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이번 이준석 대표 당선까지 이런 저런 변화는 이제 결국은 집권 여당이 워낙 국민들 요구에 제대로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진원지는 가장 한국 사회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의 좀 변화의 바람이 이준석으로 기대되어서 좀 모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도 과거에 수구 보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 등등이 이준석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공정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하는데 대표가 이야기하는 공정의 전제는 시험 능력 중심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거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재편되었을 때 그 공정과 그 시험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 부의 세습, 신분의 세습 등등이 이루어지는 아주 기득권 특권층만의 경쟁이 아닌가. 그 다수는 그 경쟁에서 탈락한 이런 사람들의 삶은 잘 들여다보지 않는 전형적인 그 야급 강식의 논리가 아닌가. 저는 시대 정신에 상당히 역행하는 거다. 공정이라는 기본 전제는 평등의 가치가 좀 전제가 되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 교육도 부의 수준에 따라서 또 신분의 크기에 따라서 교육 수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출발선이 너무나 다른데 그것을 그냥 기본 전제한 상태에서의 공정이라는 것은 가장 불공정한 논리다. 다 됐죠? 예. 그럼 산에는 어떻게 가십니까? 거긴 체육 가까워죠.